지금 제네바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400여 명의 세계적인 기업인과 정상들이 모인 유엔 기술 패권 정상회의에서 한 젊은 중동 출신 기업가가 발표 도중 대한민국이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말을 들은 미국과 중국 대표단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그 자원이라면 자국이 훨씬 더 풍부하다며 노골적으로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가는 그런 조롱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설명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듣던 일부 대표들은 잠시 후 굳어진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렸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발표를 끝까지 들은 몇몇 세계적 기업인들이 이제 한국 기술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백지 수표를 전부 갖다 바치라는 식의 극단적인 제안까지 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원은 어째서 한국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출신의 에드윈 하산입니다. 푸른 페르시아만과 끝없는 사막이 공존하는 도시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어릴 때부터 물과 녹지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석유가 발견되기 전 진주 채취업자였고, 아버지는 석유 산업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스위스 취리히 공대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저는 사막의 모래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제 스타트업 그린샌드는 사막화로 고통받는 지역에 희망을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한계에 부딪혀 답답해하던 찰나 우연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관한 논문을 읽게 되었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경험을 통해 제가 발견한 놀라운 비밀, 세계 기술 패권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화창한 5월의 어느 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술 패권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유수의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저 또한 사막의 미래 자원화에 대한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발표 티켓은 발행 하루 만에 매진되었고, 각국 정부 관료들과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후면 특별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기 중에는 1초 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저를 덮쳤습니다. 청중석 맨 앞줄에는 각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부터 차례로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의 왕 레이 CEO,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설계자 압둘라 알파이살 박사, 독일 지멘스의 한스 밀러 회장, 그리고 일본 도시바의 다나카 히로시 CTO, 그들은 평범한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각각 자국의 기술 정책을 좌우하는 실세들이었죠. 특히 왕 레이 CEO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는 듯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선봉장이자 미국의 기술 제재에 정면으로 맞서는 인물로, 그는 실전 경험과 이론적 깊이를 겸비한 강적이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알파이살 박사는 제 동양인데도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풍채 있는 외모와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는 세계 최대 석유 부국의 자신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막의 모래를 주제로 발표한다는 소식에 자기 나라 자원을 외면하는 배신자라고 은근히 비난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단상에 오르는 제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4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절박함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3년간의 연구 결과에 대한 확신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제 뒤로는 푸른 유엔 문장이 새겨진 스크린이 준비되었고, 마이크를 잡은 제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운명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계 기술 패권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려 합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청중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고, 앞줄에 앉은 각국 대표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뒤에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환경, 영향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에너지 소비량, 물 사용량,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한 국가에서만 급격히 감소하는 궤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어느 국가가 반도체 생산량은 늘리면서도 환경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는지 보여줍니다. 이 국가의 기술력은 단순히 칩 생산을 넘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느 나라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2023년 기준 반도체 산업의 핵심 환경 지표였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연간 1.49, 10, 그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7.89, 10m의 물을 사용하며 7.15, 10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 중국의 왕 레이 CEO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가늘게 뜬 눈으로 저를 응시하며 오른쪽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하산 씨, 그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중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근래 친환경 공정에 상당한 투자를 했습니다. 왕 CEO의 질문에는 약간의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시험하고 있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답을 밝힐 때가 아니었거든요. 청중의 호기심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 나라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를 살펴본 후에 밝히겠습니다.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이 나라는 자국 면적과 인구에 비해 놀라운 환경 혁신을 이룬 국가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UN 정상회의에서 미국이나 중국, 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거든요. 일부 청중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앞줄의 대표들은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친환경 반도체 기술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심각한 환경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물 부족, 온실가스 배출이 주요 문제입니다. 특히 TSMC가 위치한 대만은 하루에 19만 3천 톤의 물을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 전체 물 사용량의 10%에 달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에는 물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저는 잠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다릅니다. 친환경 반도체 제조 기술에 몇 가지 혁신적인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이죠. 스크린에는 세 가지 기술 혁신이 나타났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재활용 기술, 저온시료화 가스 개발,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 첫째, 이 나라는 태양광 패널에서 실리콘 웨이퍼를 재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과정은 독성 물질인 수은염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재활용된 웨이퍼로 만든 제품은 신규 웨이퍼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입니다. 둘째,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인 저온시료화 가스를 개발했습니다. 셋째,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네온가스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회수율 72.7%를 달성했습니다.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알파이살 박사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기술적 성과는 인정할 만하지만 이게 왜 석유보다 귀한 자원과 연결되나요? 발표 제목에 걸맞은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는 그의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알파이살 박사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자원들의 목록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위는 물, 그리고 놀랍게도 2위가 모래였습니다. 석유는 4위였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석유를 전략 자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모래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완전히 멈춥니다. 건설, 유리 제조,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모래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연간 전 세계에서 약 500억 톤의 모래가 채취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 소비량의 20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말에 사우디의 알파이살 박사가 비웃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막 모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래가 중요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계 최강 아닌가요? 그의 말에 청중 일부가 웃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모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반도체 심장인 실리콘 웨이퍼는 바로 고품질 모래, 정확히는 이산화규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든 모래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급의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99.999999%의 99의 순도를 가진 결정질 실리카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연계에서 극히 드문 자원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모래 입자의 현미경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둥근 입자의 사막 모래, 오른쪽은 각진 입자의 강가 모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막 모래에는 입자가 너무 고르고 둥글며 해양 미네랄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설용으로도 부적합하고 반도체용으로는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바람에 의해 오랫동안 마모된 사막, 모래는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이 많아 반도체 제조에 치명적인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강에서 나오는 규석이 풍부한 모래가 필수적입니다. 알파이살 박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자신감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독일의 밀러 회장이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국가가 이런 특별한 모래가 풍부한가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광산이 초고순도 석영의 주요 공급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고품질 모래 자원의 분포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밀러 회장님, 현재 초고순도 석영의 대부분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급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원료 자체가 아니라 이 원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슬라이드에는 모래에서 반도체까지 같이 사슬의 혁명이라는 제목 아래 놀라운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1kg의 일반 모래는 약 0.01달러입니다. 이것이 고순도 석영으로 정제되면 약 100달러로 가치가 상승하고 반도체급 실리콘 웨이퍼로 가공되면 약 1만 달러, 최종 반도체 칩으로 완성되면 최대 10만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는 원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1000만 배의 가치 증가를 의미합니다. 회의장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석유 정제보다 훨씬 높은 부가가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라가 이 가치 사슬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래를 캐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고 변환시키는 전체 과정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2024년 기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41.1%, SK하이닉스 34.4%로 한국 기업 두 곳이 전 세계 시장의 75.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장 내부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드디어 그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CTO가 냉정한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론 메모리 시장에서 그들의 지위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환경 기술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다나카 씨, 정확히 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모래와 환경, 기술을 결합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반도체 혁명이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혁신 기술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실리콘 웨이퍼 재활용 기술. 한국 연구진은 태양광 패널에서 사용된 실리콘 웨이퍼를 고온 처리와 특수 화학 처리를 통해 재활용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신규 모래 채취를 25%까지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둘째, 저온실효과 가스 개발.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를 90% 이상 줄인 새로운 공정가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셋째, 물 재활용 시스템.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된 초순수 물의 65%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글로벌 산업 평균인 3.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진정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물리적 자원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 CEO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한국만의 특별함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중국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이며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여전히 초고순도 석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왕 CEO님,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이 초고순도 석영을 전부 자체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자원 의존성을 극복하는 혁신적 접근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위기를 기회로 한국의 자원 독립성 전략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2019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미드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을 때 세계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이 소재들의 국산화와 대체 공급망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다나카 CTO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개발한 기술들이 기존 일본 제품보다 환경 영향이 30% 이상 적다는 점입니다. 위기가 혁신을 낳은 것이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모래의 마술사들 한국의 지속가능한 반도체 미래라는 제목 아래 한국의 장기적 친환경 반도체 로드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합성 석영 기술 개발로 석영 의존도를 50%까지 낮추고 반도체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을 70% 줄이며 물 사용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야심찬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라 자원 안보와 기술 패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의 의구심과 냉소는 점차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바이 출신으로서 석유가 가져다 준 번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석유에 대한 의존성이 가져온 위험도 알고 있습니다. 사막의 모래는 풍부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기술과 지식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자원이 부족한 모든 나라에게 희망입니다. 그들은 모래라는 평범한 자원을 가치의 극대화와 환경, 영향에 최소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사우디의 알파이살 박사가 이제는 조롱이 아닌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산 씨가 생각하는 미래의 자원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요? 석유가 아닌 모래를 두고 싸움이 벌어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미래의 전쟁은 자원 자체가 아니라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두고 벌어질 것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물리적 자원의 한계는 기술과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느냐가 승패를 가를 것입니다. 회의장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표 초반의 조롱과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깊은 생각에 빠진 듯했습니다. 저희 발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중국의 왕 CEO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산 씨, 지금까지의 발표는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편향된 찬사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지만 중국도 유사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 중이며 규모의 경제에서는 우리가 훨씬 앞섭니다. 또한 한국의 모든 성과는 미국의 장비와 소재에 의존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왕 CEO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측 인사들이 눈에 띄게 흥분한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알파이살 박사도 가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갖췄다고 해서 세계 패권을 좌우한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자원 패권을 논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자원 강국은 원천 자원을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반발은 예상했던 것이었고 제 발표의 핵심은 이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왕 CEO님, 알파이살 박사님, 두 분의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석유도 고순도 석영도 자체 생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자원 의존성의 역설 친환경 반도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환경 위기는 단순한 친환경 공정 도입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원 빈국이라는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는 세 가지 기술 혁신의 세부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순환형 자원 활용 기술입니다. 한국의 연구진은 독성 물질인 수은염산을 사용하지 않는 실리콘 웨이퍼 재활용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제작된 태양광 패널의 효율은 15.0%에서 16.0%로 신규 웨이퍼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입니다. 저는 일본의 다나카 CTO를 향해 말했습니다. 다나카 씨, 일본의 도시바도 유사한 기술을 연구했지만 2018년에 포기했죠. 한국은 그 지점에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다나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의 회사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예상치 못했던 모양입니다. 두 번째 혁신은 에너지 효율화 기술입니다. 반도체 제조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에너지 소비는 1.49, 19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5년간 생산량은 2배로 늘리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8% 감소시켰습니다. 독일의 밀러 회장이 관심을 보이며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나요?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통합 냉각 시스템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회수하여 다른 공정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 하나로 에너지 효율이 22% 향상되었습니다. 저는 청중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의적인 기색이 여전했지만 적어도 일부는 진지하게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혁신은 초소형화 기술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3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상용화했고 이는 동일한 성능의 칩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실리콘의 양을 40%까지 줄였습니다.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진정한 자원혁명 아닐까요? 이 말에 중국의 왕 CEO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기술적 성과를 인정하더라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미국의 장비와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 한국도 중국처럼 무력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술 패권이라 할 수 있을까요? 회의장 내부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 질문은 제 발표에 가장 약한 고리를 찔렀고 많은 참석자들이 동조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제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있다고 느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왕 CEO님,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한국은 일부 장비와 원료를 수입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이 이런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독자적인 혁신 생태계를 구축했는지에 주목합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와 회의장 중앙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자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심지어 고품질 모래까지 이런 물리적 자원들은 21세기 기술 패권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빈약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그 자원의 부재가 한국을 가장 자원 효율적인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모래 한 톨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물 한 방울에서 더 많은 가치를, 에너지 한 단위에서 더 많은 성능을 끌어냅니다. 저는 사우디의 알파이살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사님,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한 배럴에서 약 40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리콘 1kg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입니다. 알파이살 박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지한 관심이 엿보였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위기를 6개월 만에 극복했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기술 주권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자원은 물리적 재료가 아니라 위기에서 기회를 만드는 혁신 능력입니다. 독일의 밀러 회장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회사 지멘스도 비슷한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환경 위기를 기술 혁신의 촉매제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물 부족, 에너지 위기, 탄소 배출 제한. 이 모든 도전은 한국에게 더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할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왕 CEO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왕 CEO님, 맞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일부 기술과 장비를 수입합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예측하건대 앞으로의 기술 패권은 누가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한국은 이미 선두에 서 있습니다. 회의장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표 초반의 냉소와 의심은 온데간데 없고 참석자들의 표정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CTO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산 씨,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기술이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같은 선진국들에게도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나카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돌아가며 대답했습니다. 다나카 씨,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즉 자원 고갈과 환경 위기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친환경 반도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제목 아래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한국식 모델을 도입했을 때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환경 개선 효과가 수치화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세계 반도체 산업이 한국이 개발한 친환경 기술을 모두 도입한다면 2030년까지 물 사용량 52% 감소, 에너지 소비 37% 감소, 온실가스 배출 45% 감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찬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자원과 기술, 환경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은 자원을 보유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가가 진정한 패권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회의장에는 깊은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독일의 밀러 회장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박수를 보태기 시작했고 곧 노래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지어 처음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중국의 왕 CEO도 마지못해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있었지만 적어도 제 주장의 가치를 인정하는 듯했습니다. 사우디의 알파이살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질문했습니다. 하산 씨, 당신은 두바이 출신으로서 왜 이런 발표를 하는 겁니까? 자국의 석유 의존적 경제 모델을 비판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질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 동기를 묻는 정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두바이를 사랑합니다. 그곳은 제 고향이자 놀라운 성취를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지만 석유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동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번영을 원한다면 우리는 모래의 마술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부는 자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알파이살 박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진정한 존중의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발표를 끝맺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석유보다 귀한 자원은 결국 인간의 창의성과 혁신 능력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모래라는 매개체를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자원의 한계를 지적 자원의 무한함으로 극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진정한 기술 패권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 세례에 놀랐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저희 발표 내용을 듣고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반도체 기술이 정말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중동 국가들도 모래의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번 발표가 글로벌 기술 패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날 밤 제네바의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내만 호수의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두바이의 부모님,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뜻밖에도 UAE 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저는 처음 보는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하산 씨, 어제 발표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왔습니다. 귀하의 친환경 스타트업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일회성 협력을 넘어 저의 그린샌드 스타트업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함께 두바이에 친환경 반도체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기회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 정상회의 폐회식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제 발표를 직접 인용하며 자원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 주도로 지속가능한 반도체 연합이 출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합에는 처음에 가장 비판적이었던 국가들을 포함해 15개국이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의장을 나서려는 순간 중국의 왕 CEO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발표 당시의 적대적인 모습이 아닌 진지한 존중이 묻어났습니다. 하산 씨, 처음에는 당신의 주장이 편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우리 중국도 석탄과 같은 전통적 자원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음 달 베이징에서 열리는 친환경 기술 포럼에 연사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우디의 알파이살 박사였습니다. 그는 직접 찾아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산 씨, 당신은 우리 중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석유 이후의 시대, 우리가 가진 광활한 사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사우디 비전 2030 계획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CTO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 도시바는 한국 기업들과 친환경 반도체 공동 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실리콘 웨이퍼 재활용 기술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하산 씨의 중재로 한일 기술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합니다. 정상회의가 끝나고 두바이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제 스타트업 그린샌드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중동 최대의 친환경 기술 기업으로 급성장했고, UAE 정부는 제가 제안한 사막혁신 이니셔티브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순간은 서울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방문한 저는 직접 반도체 공장을 견학하고
연구소를 방문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삼성전자의 최첨단 친환경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재활용물을 65% 이상 사용하고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의 3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산 씨, 우리는 2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부족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바다는 있지만 물고기가 없다는 말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한계를 기술로 극복했습니다. 당신이 세계에 알려준 것처럼 진정한 자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는 기술과 인재입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중동의 석유가 고갈되고 사막의 모래만 남았을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자원의 한계는 기술과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제네바에서 열린 두 번째 기술패권 정상회의에서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주도의 지속가능한 반도체 연합은 이제 27개국으로 확대되었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물 사용량은 15%, 에너지 소비량은 12% 감소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제가 설립한 모래의 마술사들 재단이 전 세계 25개 사막화 진행 지역에서 친환경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그들의 지식과 기술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연설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석유보다 귀한 자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비전이 현실화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모래를 반도체로, 위기를 기회로, 한계를 혁신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술 패권은 물리적 자원의 양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한국은 모래 한 톨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마술사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술은 이제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주변의 일상적인 것들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은 때로는 가장 평범한 것들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